보쌈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 4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아, 6강으로 이 페이지를 다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 15분이 초과돼서 선생님이 좀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이 출판사 선생님이 좀 너무 투덜거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한국사 지금 이번 강좌 제목이 뭡니까? 고려시대 통치체제 정비죠.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고려시대 전반기 대외관계를 억지로 넣어놨어요. 뭔가 좀 주제하고 안 맞죠. 그런데 내용을 좀 많이 한 단원에 넣어놓다 보니까 실은 1시간 안에 끝내기에는 버거운 분량입니다. 어떻게든 1시간 안에 끝내보긴 해야 될 텐데 결국 선생님이 디딤 영상도 한 강좌에 15분 안에 설명이 안 돼서 결국은 잘랐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최대한 한 강좌 안에 앞으로는 좀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도가 길었네요. 이번 강좌에서는 고려, 송, 거란, 세력 균형을 이루다. 그리고 이건 이제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내용이고요. 12세기 여진, 금나라가 세워지면서 고려는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어느 한 세력이 국가관계를 동아시아의 국가관계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송나라와 거란 요 나라 그리고 송나라와 남송과 금나라 이렇게 대륙의 큰 세력들이 두 개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가 그 틈바구니에 끼어져 있으면서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갖지 않고 여러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가 어떤 대외 관계를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나라와 고려는 국제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는 이 출판사에서 제공한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나라와 고려와 이렇게 지금 거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라고 써야겠습니까? 거란 요 나라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써줘야 되는데 송이라고 써져 있네요. 우리나라와 송나라는 관계가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고려와 불편했던 건 거란이죠. 이건 선생님이 뒷장의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먼저 좀 답을 달아놓고 그 다음 선생님이 지도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란이 이제 소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8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오죠. 1차 침입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서희가 이제 외교적인 담판을 잘 해서 오히려 강동 지방의 6개 주를 오히려 획득을 하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서희의 외교적 담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현종 때 한 번 더 쳐들어와 가지고 이때는 개경까지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왕이었던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가게 되었다. 이 과정은 선생님이 아까 이전 강좌 6강에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체제 지방제도를 정비한 뒤에 그들이 이제 3차로 쳐들어왔을 때 2차 침입 때가 제일 심했을 것 같은데 거란의 성종이 40만 명을 끌고 왔으니까요. 3차 때는 소비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10만 명의 별동대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고려가 제대로 준비를 해서 강감찬이 그들을 최대한 개경 가까이 유인하면서 계속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퇴각을 하자 퇴각하는 그들을 쫓아서 귀주에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귀주대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귀주대첩의 승리 이후에 거란은 고려에 대해서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고려와 송과 거란 사이에는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의 국제 정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좀 평화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거란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거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이 흥기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됩니다. 여진은 먼저 이렇게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
아구타, 아골타, 뭐 한자로는 아골타 이렇게 쓸 텐데요. 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하얼빈 지역 이쪽에 이제 여진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력을 점점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먼저 만만한 고려를 잡고 고려의 변경을 쳐들어오죠. 그러자 고려에서는 이들을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기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별도로 별무반을 편성하고 기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별무반은 이제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승병인 항마군으로 구성이 돼 있었죠. 이렇게 해서 기병 부대를 만들어서 여진족에 대한 정벌을 하게 되고 여진을 정벌하고 나서 그곳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동북 지역이죠. 동북 지역에 9개의 성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여진족이 이제 이 동북 구성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방어가 힘들다라는 이유로 그들이 이제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자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진은 이제 고려를 더 이상 쳐들어오지는 않지만 세력을 점점 키워서 아예 나라를 세워버리죠. 금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송나라와 맞짱을 뜨면서 북송을 멸망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이 이제 우리에게는 처음에 형제 관계를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논쟁 끝에 처음에 형제 관계를 수용을 하죠. 여진이 금나라가 우리가 동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이제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북송까지 쳐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4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수용을 하죠. 4대 관계. 그래서 금나라와는 이제 좀 평화 관계가 유지되고요. 나중에 남송과는 국교를 단교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지도에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 국제 정세를 보면 먼저 거란이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지역은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5대 19개 혼란이었죠. 5대 19개 혼란이었는데 5대 19개 혼란 과정에 이제 거란족이 세력을 점점점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안쪽에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까지 차지할 정도로 거란이 힘을 키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송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조광윤이 통일하게 되는데 송나라는 만리장성 안쪽에 뺏긴 땅을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겠죠.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회복하지 못합니다. 거란이 힘이 셌다는 거죠. 이 거란은 송과의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서 자신들의 뒤쪽에 있는 발해를 멸망시켜야겠죠. 그래서 발해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발해를 멸망시키자 고려는 이제 형제의 나라 발해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면서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을 펼치는데 이건 실은 뭐 자신들이 북진 정책을 해야 되는데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켜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란은 송과의 본격적인 일전을 앞두고 이제는 고려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수하로 만들어야 됩니다. 복종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고려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아까 거란의 1차 침입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란 1차 침입 소선령 80만 명, 정말로 8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까요? 실제로 80만 명이었을까요? 아마 거란이 고려와의 전쟁을 할 때 가장 많은 규모라고 실제로 가장 많은 규모는 2차 침입 때 40만 명이 최대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황제가 직접 왔거든요. 황제가 데리고 온 부대가 직접 친정을 할 때 끌고 온 부대가 40만 명인데 장수 한 명 보내면서 80만 명을 몰고 왔다? 이건 뻥이죠. 그런데 고려는 일단 거란이 80만 명을 몰고 왔다. 라고 하니까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는 당연히 좀 패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싸움에서 좀 승리도 하게 되고요. 그러자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서희의 담판 내용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서희의 외교적인 담판으로 오히려 강동 6주를 얻게 되죠. 서희는 이제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고 너희들도 옛날 고구려 너희들의 수도도 지금 고구려 땅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옛날 고구려 땅이니 오히려 너희들이
땅을 우리한테 내놔라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게 되고 사실상 얘들이 원하는 건 송과의 싸움 직전에 외교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하는 거라는 걸 간파하고 너희가 물러나면 우리가 너희 쪽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의 왕이 너희 황제에게 가서 조공도 바치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쪽 지역에 여진족이 많아가지고 이 여진족들 때문에 우리가 너희한테 못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이쪽 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죠. 거란 입장에서는 이 조금 얼마 안 되는 땅 줘버리고 거란은 대제국이거든요. 대제국인데 얼마 안 되는 땅 줘버리고 고려를 자기 부하로 얻는다라면 좋겠죠. 그래서 고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고려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전히 송나라하고 잘 지내고 고려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죠. 조공을 바치지만 왕이 가서 황제에게 직접 가가지고 조회에 참석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련하지 않죠. 이제 거란은 이거 약속을 어기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생깁니다. 거란이 송나라하고 싸워가지고요 크게 승리하고 송나라하고 전연의 맹약을 맺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거란과 송나라가 싸움을 했는데요. 전쟁을 했는데 송나라가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은 화해를 하는 거죠. 형식상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하면서 이제 송나라가 막대한 세금을 거란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조건으로 거란이 송나라를 쳐들어가지 않기로 한 거죠. 송나라는 당시 이렇게 강남지방, 양쯔강, 우리가 장강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우리가 흔히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요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서 막대한 쌀이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부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평화를 사는 거죠. 그래서 거란에게 엄청난 세패를 제공하는 대신에 싸움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거란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고려를 확실하게 밟아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종이 직접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려의 현종은 전라도 나주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지방에 대한 통치 체제가 얼마만큼 허술했음을 확인하게 된 현종은 거란 성종에게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직접 가서 바치겠다, 가서 조공 바치면서 아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란 군대가 물러나게 됩니다. 거란 군대가 물러나자 고려는 이제 체제를 정비하죠. 정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은 왕이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자 또 열받아 가지고 이제 10만 명의 정예 부대를 보내는 겁니다. 보냈는데 이 정예 부대는 어떻게 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의 강감찬이 계속 패배하면서 그들을 중심 깊게 안쪽으로 유인한 뒤에 제대로 공격을 해버리죠. 그래서 얘들은 이게 잘못됐나 보다 하고 이제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하는 그들을 쫓아가서 귀주에서 완전히 괴멸시켜버리죠. 이로써 이제 고려와 송나라와 요 나라는 서로 평화로운 시대를 갖습니다. 이게 다원적 국제 질서의 확립이죠. 그런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12세기가 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거란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송나라하고 너무 평화로운 시대를 오랫동안 보냈던 거란, 요 나라는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오히려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이 힘을 기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말갈족으로 불렸던 애들 아닙니까? 발해의 주 구성원이었던 이 여진족들이 힘을 키우고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고려의 변경을 자꾸 쳐들어온다고. 그러자 이제 빨간색으로 해볼까? 쳐들어온다고. 그러자 고려가 별무반을 만들어서 이들을 정벌하죠. 동북 구성의 위치가 어디냐라는 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뭐 함흥평야 일대설이다, 이쪽이다, 아니면 두만강 유역이다, 아니다, 더 가야 된다, 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진이 계속해서 이곳을 쳐들어오니까 결국 돌려주세요 요구를 하면서 계속 하니까 방어가 어렵고 전쟁 비용이 많이 든다.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돌려주게 되죠. 하지만 고려는 여진에게 고려를 잘못 건드면 얼마나 혼난다는 것을 얼마나 혼이 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그 뒤에도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운 뒤에도 고려를 가급적이면 고려하고의 전쟁은 회피하게 됩니다. 자,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송나라가 금나라에게 여진에게 몰래 맹약을 맺죠. 해상의 맹약이라는 걸 맺고 우리가 요 나라에 바치는 세패만큼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함께 공격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요 나라를 멸망시켜줘라고 하는 겁니다. 금나라로서는 오케이 하죠. 그래서 금나라와 송나라가 함께 거란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송나라는 내부의 반란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건 뭘까요? 송나라는 요 나라와 금나라가 오랑캐와 오랑캐끼리 싸워서 약해지기를 바랬던 거죠. 근데 금나라가 요 나라를 공격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게 되는 거죠. 혼자서도 잘해요가 됩니다. 그러자 송나라는 금나라에게 약속했던 세금을 주기로 했던 것을 약속을 어깁니다. 안 줘버리죠. 그래서 금나라는 열받아서 송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그래서 송나라는 어이없게도 금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요 나라는 이때 아예 멸망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세력을 잃었지만 서쪽으로 계속 달아나서 서쪽으로 간 요 나라에서 서요라는 이름으로 한참 더 나라를 명맥을 유지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금나라는 송나라까지 멸망시킴으로써 만리장성 안쪽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죠. 화북 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형광펜으로 붉은색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아예 망한 건 아니었고요. 송나라 황제들까지 금나라에 끌려가고 했거든요. 일부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남쪽으로 달아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송나라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송나라, 남송이 있고 그리고 금나라가 있고 이게 12세기의 국제 정세죠. 이쪽에 서하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이거 북송과 관련됐던 내용이라 지금은 지나쳐 버렸으니까 벌써 17분입니다. 할 내용이 많은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서하와 송나라의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